여러분,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진짜 말도 많고 지금 굉장히 탈도 많은 것 같아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 입에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요. 핵심은 돈 풀자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자영업자 매출의 50에서 70%를 배상해 주자는 게 골자예요. 영업 금지를 했으면 매출액의 70%를, 영업 제한을 했으면 매출액의 60%를, 그리고 일반 업종은 매출액의 50%를 배상해 주자. 그래서 월 평균 24조 7천억 원을 배상해야 되고요. 4개월로 잡았을 때 98조 8천억 원입니다. 바로 이게 100조 되는 자영업자 보상금이 그야말로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재원 마련이 어디 있냐 이거죠. 재원이 어디 있냐. 이제 이를 두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베네수엘라 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이게 돈 찍어서 그냥 바로 풀겠다는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돈이라는 건 한국은행에 찍어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돈을 말입니다. 찍어서 곧바로 정부가 가져간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 찍어서 쉽게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거 아니에요? 채권을 발행하면 한국은행은 돈 찍어서 바로 정부로 주는 것.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많이 써먹던 수법이라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됐을 때 남미의 어떤 재정 악화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IMF 같은 그런 구제금융을 받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여당이나 지금 현재까지는 여당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제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국채를 한국은행이 바로 인수를 해주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국채를 직접 인수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밖에. 딱 한 번밖에. 이게 한국은행법 75조에 의거해서 1994년 1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양곡관리기금이 발행한 양곡증권 이거 1조 1천억 원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양곡관리기금의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시장을 안정시킨다든가 쉽게 말하면 돈 풀기 위해서 국채를 직매입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 시장에 개입할 때는 공개시장에 개입합니다. 공개시장에 들어가서 채권을 매입하죠.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그죠? 그때 시장 가격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채권을 매입하면 거기에 따라서 현금이 나가니까 통화가 풀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공개시장 조작의 일환으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처럼 여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공개시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채를 직접 매입해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 그대로 나라 곳곳 정부 금고로 들어가는 사례는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우리나라에서는요.
물론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제일 먼저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방은행이죠. 연방은행도 그렇게 했었고요. 유럽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ECB도 사실 그때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들은 전부 다 쉽게 말하면 기축통화국가입니다. 기축통화국가들은 부채를 사실 화폐화한 거거든요. 부채를 돈으로 만든 거예요. 부채를 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기축통화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말레이시아의 투자가 떨어지고 외환이 빠져나가고 아주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을 초래했던 것, 그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기축통화인 대한민국이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세 가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대한민국 원화는 이 달러처럼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축통화가 아닐 때 국채를 한국은행, 그것도 나라의 중앙은행이 직접 매수할 때는요, 이게 굉장히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국채가 100조, 만약 100조가 아니겠지만 100조가 발행된다고 했을 때 이자율 어떻게 되겠어요? 국채가 시장에 많이 나가니까 이자율 높아지겠죠. 그만큼 위험 지수는 올라가겠죠. 거기에 따른 국가 신용도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립니다. 심지어 있던 투자도 점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방법이다. 이래저래도 한 번도 없었는, 그야말로 자칫 잘못하면 남미형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기축통화 같은 경우는 달러나 유로화나 앵화나 이런 돈들은요,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내놔도요, 누구든지 그 돈을 받아줍니다. 유럽에 가서 식당에 가서 달러로 돈 내고 계산한다 그러면 계산이 돼요. 중국에 가서도 계산이 돼요. 저기 칠레 가서도 달러 가지고 계산한다 하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원화가 유럽에 가서 계산이 됩니까? 칠레에서 계산이 되겠냐고요. 중국에서는 일부 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화로 결제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축통화가 아닌 것이 돈이 그만큼 많이 뿌려지면요, 충격이 그만큼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격이 그만큼 올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충격이라는 게 결국은 국가 위험도가 커지는 거죠. 국고채 이자가 올라가고 또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그 자체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일단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통화량이 엄청납니다. 통화량이. 광의의 통화량만 하더라도 현재 3,178조 원이나 됩니다. 사상 최고치예요. 여기다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 하면 또 그만큼의 돈이 불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돈이 너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돈 아시죠? 이게 볼리바르라고 예, 베네수엘라의 돈입니다. 이 돈은 돈의 가치가 아예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인플레이션도 보통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 거대 인플레이션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예,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원이 직매입하면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화량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베네수엘라가 꼭 이렇게 했잖아요. 중앙은행이 돈 찍고 그것을 정부가 풀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채를 돈으로 만들어서 뿌렸다는 이야기예요. 부채를 돈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뿌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기결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외화 자금이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화 자금이 유출되면 국가 신인도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IMF 같은 그런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외환 보유고가 여러분 뭐 4,100억 불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4,100억 불이라고 할지라도요 이게 외환이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IMF 때 그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걷잡을 수 없다니까요. 게다가 4,100억 달러가 넘는다는 외환 보유고도요.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는요. 한 많으면 한 7,80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는 만기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다가 우리도 국채를 가지고 다른 나라 국채 달러를 가지고 다른 나라 국채를 사주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기금 자체가 한 7,800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7,800달러는요 금방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 반드시 봐야 됩니다. 반드시. 게다가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갈 때는 진짜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서서히 경고하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쑥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면 감당 안 된다는 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직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베네수엘라 꼴 난다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국가 부채 비율 이것도 세 번째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를 대한민국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현재까지 956조입니다. 956조. 여기에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 되면 1,000조입니다. 1,000조.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기업 부채 지금 엄청나요. 2019년 기준으로 525조예요. 525조. 2019년 말 기준으로요. 여기에다 연금 충당 부채라고 있습니다. 연금 충당 부채. 연금 충당 부채는 거의 1,000조에 이릅니다. 거의 1,000조에 이르요. 900조가 넘거든요. 그러면 그걸 세 개를 다 합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2,500~600조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 부채가. 그런데 이 국가 부채를 2,500~600조를 가지고 고령화 우리가 이겨내겠어요? 저출산 이겨내겠어요? 그리고 우리 경제 제조업 다시 르네상스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부채가 지금 우리 경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부채 6,000조라고 했잖아요. 6,000조요. 간단하게 말하면 가계부채 2,000조, 기업부채 2,000조, 정부부채 1,000조인데 여기에다 공기업 부채와 연금충당 부채까지 다 합치게 되면 여기도 한 2,000조 된다. 6,000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계속 돈 찍어내서 버틸 수 있을 것이냐. 다 이거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물음표를 다 제시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미 그렇게 갔던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라든가 실제로 이탈리아라든가 또 남미 국가 중에는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가봤고요. 그리고 최악에는 베네수엘라도 그렇게 가봤기 때문에 우리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이 감내하는 수준인데 그 안에가 얼마일지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최강원 님도 그동안 자영업자 어렵다고 방송 많이 하시더만 겨우 25조에 베네수엘라 꼴 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자영업자 어렵죠. 자영업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영업자들 당연히 보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상을 해야 되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감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면요. 지금 당장 돈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을 때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곡소리님은 돈 가치 다 떨어지면서 보상해주면 누가 손해볼까요? 나라가 국민과 나라 전체가 손해봅니다. 저는 너무 무식한 그런 방법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게 결국 부채를 많이 만들어서 이게 퍼주기 시작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퍼주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보라터님 감사합니다. 지구가 망해도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분명한 것은요. 자영업자 어렵고 힘들고 그 어느 곳보다가 생지옥이라는 거 저는 잘 압니다. 저도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받는 게 굉장히 많은 자금을 받아서 나라 재정에 문제가 없다면 받는 게 좋아요.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식으로 마구 뿌려대는 그 돈을 받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세금으로 다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빚내서 자영업자를 내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이 얼마입니까? 558조입니다. 원래 예산만. 그 예산 안에서요.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거죠.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거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예산. 저는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최소한의 어떤 이자로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영업자는 경기가 좋아지면 최소한의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줬을 경우에는 다시 갚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좋고요. 최악에 가서는요. 이거는 더 이상 돈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이제 추가 경정 예산으로 추경으로 일정 부분의 보상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만 보상해 주는 게 보상 안 해주는 게 아니라요. 자영업자는 당연히 보상을 하고요. 여기에 프리랜서들 또한 한계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 여기까지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